지금 보고 있는 경관은 경주 황룡사지 역사관 옥상에서 본 황룡사지 전경입니다. 네, 상당히 높죠. 바로 이곳에 신라시대 때 황룡사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 황룡사 뒤편으로 저 멀리 분황사가 보이고 있습니다. 나무 숲 속에 있는 절이 바로 분황사입니다. 그러니까 황룡사 뒤편에 분황사가 있었고 그 반대편이 바로 황룡사로 들어가는 진입로 쪽입니다. 그러니까 입구 쪽이죠. 그리고 황룡사 앞쪽으로 밑한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심초석이 보이는 곳이 있는데 바로 저곳이 황룡사 구층 목탑이 세워져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안압지로 널리 알려진 신라시대 동궁이 있었던 곳에서 가까운 바로 이 뜰에 남쪽부터 밑한사, 황룡사, 분황사 이런 큰 사찰들이 남북으로 일렬로 배치되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신라시대 모든 사찰의 건물들이 그대로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신라시대 이 사찰들이 일렬로 배치되어 있었을 때 대단한 경관을 형성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시 제일 높았던 황룡사 구층 목탑에 올라서서 난간에서 주변 견관을 한번 바라본다고 상상해 보면 정말로 장관이었고 일품이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목탑이 모형이지만 황룡사 구층 목탑을 10분의 1로 재현해 놓은 것입니다. 복원은 아니고 재현입니다. 복원이라는 것은 원래 모습 그대로여야 하는데 사실 원래 모습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연구를 통해서 최대한 원래 모습에 가깝도록 모형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재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문화재에서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거의 다 재현이지 복원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관행적으로 복원이라는 용어를 현재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자 중에 처음으로 황룡사 구층 목탑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분은 김동현 교수님이십니다. 김동현 교수님은 우리나라 최고의 목조 건축가였던 임천 선생님의 제자이기도 하십니다. 일찍이 목탑이 발달한 일본에서 공부를 하셨고요. 황룡사 구층 목탑에 대한 연구를 오랫동안 진행을 하셔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복원안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님을 역임하시기도 했고요. 또 정년하신 후에 동국대학교 등 여러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여러 제자를 양성하기도 하셨습니다. 여담이지만 제 박사 논문 심사위원이기도 하셨고요. 저도 친분이 있어서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안부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건강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생존해 계십니다. 아무쪼록 무병장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이러한 김동현 교수님의 후배이자 제자 중에 목조 건축사를 연구한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신데요. 바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원덕 교수님이기도 하십니다. 그분을 중심으로 황룡사 구층 목탑을 비롯해서 황룡사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복원안이 학술적으로 기초가 되었고 그러한 기초를 토대로 해서 황룡사 복원안이 마련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여러 참여한 연구자들의 말에 의해서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황룡사 복원은 경주시의 바람이기도 했고요. 또 박근혜 정부 때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과 예산 지원이 있었고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많은 연구와 함께 황룡사지 전시관도 만들어져서 지금 이 전시관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암초에 걸리면서 황룡사 복원은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지금은 후지부지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황룡사 복원이나 재현 이러한 것이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사실 신라시대 황룡사를 복원할 것인가 재현할 것인가 하는 것은 건축사를 연구하는 많은 분들의 수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도 합니다.
먼저 이 황룡사지 복원이나 재현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문화재와 관련해서 대형 복원이나 재현 사업을 그나마 진행해야 전통 건축 기술이 명맥이 유지되고 더 발전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룡사를 재현하거나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 원래의 황룡사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고 또 어떤 모습인지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자료도 거의 없고 이러한 상태인데 어떻게 복원하고 재현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복원이나 재현이 된다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엉뚱한 복원과 재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원이나 재현이 된 게 어찌 보면 가짜가 될 수도 있고 안 한 것보다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차제에 더욱더 많은 연구 성과가 쌓이고 또 결정적인 자료가 나오거나 그러한 것이 가능할 때 해도 늦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어느 쪽이든 옳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복원이나 재현이 가능한 어떤 구체적이고 명확한 자료들이 있다면 거의 반대가 없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삼국유사 기록 그리고 부분적으로 수록된 여러 사료의 기록들 그리고 수십 년간의 발굴을 통해서 출토된 황룡사지의 어떤 유적과 유물 그리고 황룡사지가 건립될 당시에 건축물이 남아있는 중국이나 일본의 어떤 간접적인 자료 그리고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많은 연구 성과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것이 모든 것을 지금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의 경우에 신라시대의 황룡사와 관련된 설계도가 남아있거나 또는 신라시대 황룡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이 남아있거나 또는 사진이 남아있다면 그러한 자료들이 결정적인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복원이나 재현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들이 애석하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담이지만 문화재 연구나 미술사 연구에서는 수백 편의 논문보다 한 장의 사진이나 도면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직접 문화재 현장이 있는 곳을 답사해서 실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100편의 논문을 쓰는 것보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화재가 있는 현장을 직접 답사해서 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최근에는 그렇지 않은 연구자가 많은 것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탄로가 나기도 하고요. 또 학문적인 성과가 일순간에 허물어 버리기도 합니다. 혹시나 연구하시는 분이나 앞으로 공부를 하실 분들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처럼 황룡사 구층 목탑을 비롯해서 황룡사 복원이나 재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점철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황룡사 구층 목탑은 삼국사기 그리고 삼국유사 도굴되었다가 되찾은 찰주봉기가 있는데요. 이러한 기록물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관련 기록물들에 의하면 신라 선덕여왕이 당시 중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자장의 건의로 즉위한 지 14년째인 645년에 건립을 했다고 합니다. 황룡사가 진흥왕 때인 553년에 처음 세워졌다고 하니까 사찰이 창건된 지 1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대형의 목탑인 황룡사 구층 목탑이 건립되었다고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선덕여왕이 자장율사가 중국 유학 후에 건의를 하니까 백관들과 의논을 해서 백제에서 아비지라는 그런 공장을 초청을 했고요. 그의 기술을
써서 건립을 하도록 했고, 당시 신라 출신이었던 용춘이라는 인물로 하여금 감독을 하게 해서 645년에 건립했다고 합니다. 당시 대공사였겠죠. 그리고 삼국사기에 의하면 목탑의 높이가 상륜부 42척을 제외하고 225척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도량형 단위로 환산을 하면 약 80m 정도 되는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높이의 탑이었습니다. 뭐 오늘날 봐도 엄청난 높이의 탑이었다고 할 수 있죠. 세멘트도 아니고 또 철도 아니고 나무를 활용해서 그렇게 높은 탑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기술이었습니다. 아마 백제 출신 장인이었던 아비지가 설계 시공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아마 아비지는 인간이 아닌 어떤 신의 손을 가진 그런 장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신라 사람들이 주변 9개 나라로부터 신라를 지켜달라는 그런 신앙적 염원을 담아서 구축 목탑을 건립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립한 이후에 황룡사 구축 목탑, 그리고 황룡사 장육존상, 그 다음에 진평항에 천사옥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의 신령한 물건이 신라를 지켜주는 삼보로 생각을 했다고 하고, 또 신라 사람들은 이걸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건립된 황룡사 구축 목탑은 여러 기록들과 그동안의 연구 성과에 의하면 698년에 벼락을 맞게 되었고요. 또 720년에 중수가 이루어졌고, 또 868년 6월에도 벼락을 맞아서 곧바로 고쳤다고 하고요. 또 953년 10월에 세 번째 벼락을 맞아서 1221년에 네 번째로 중수가 이루어졌고요. 또 1035년 네 번째 벼락을 맞아서 1064년에 다섯 번째로 중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1095년에 다시 벼락을 맞아서 다음 해인 1096년에 중수를 했다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상 5번의 벼락과 6번의 중수가 이루어지면서 지속적으로 쭉 이어졌다고 하죠. 어쨌든 벼락을 맞았지만 당시 끄덕없이 황룡사 구축 목탑은 계속 그 자리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신라 경문왕 때를 비롯해서 여러 번 중수를 해서 고려시대까지 아주 잘 남아 있었죠. 후백제 견훤이 신라 서라벌을 침략했을 때에도 불타지 않고 끄덕없이 세워져 있었던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1238년 몽골의 침략 때 완전히 불타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는 수백 년 동안 중건되지 못하고 폐허로 남게 되었고, 그 상태가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삼국유사를 썼던 이련 스님은 불타기 전에 황룡사 모습도 보았고, 또 불탄 이후에 황룡사 모습도 본 것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당시 고려시대 이련 스님도 불탄 모습의 황룡사를 보고 안타까워했던 그런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폐허로 남은 황룡사지를 1970년대에 들어와서 발굴이 수십 년간 진행이 되었고요. 많은 유물이 수습되어서 현재 국립경주박물관에 소장 전시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황룡사가 고려시대 몽골의 침략 때 불타지 않았다면 과연 오늘날 남아있을까 생각해보면 역시 남아있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임진왜란 때나 또는 정유재란 때, 그것도 아니면 호국신앙의 상징물이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때 파괴되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그것도 아니면 6.25 한국전쟁 때 파괴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황룡사 구축 목탑이 그대로 남아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미련은 버려야 하겠죠. 어쨌든 문화재를 연구하는 한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남아있다면
대단했을 것이고요. 또 일본에 남아있는 세계 최고의 목탑이라는 범용사 5층 목탑을 훨씬 능가하는 목탑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일본이 범용사 5층 목탑을 전 세계에 아주 많이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황룡사 9층 목탑이 남아 있었다면 일본의 범용사 5층 목탑보다 훨씬 크고 또 기술적으로 앞서 있고 여러 가지 점에서 우월했을 텐데 전 세계에 자랑할 만했을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삼국유사에는 신라시대 서라벌을 사사성장 탑탑 안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당시 절들이 별처럼 널려 있고 탑이 높이 솟아 있었는데 기러기가 날아가는 것처럼 많이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질비하게 사찰과 탑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밤에 옥상에 올라가 보면 특정 종교의 상징물이 아주 많이 보이고 있고 늘어서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마 이러한 경험과 비슷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신라 시대로 되돌아갈 수 있다면 저 개인적으로 한번 되돌아가서 당시 신라 서라벌의 모습을 황룡사 9층 목탑 위에서 한번 꼭 보고 오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죠. 관련 기록에 의하면 고려시대 때 김극기라는 인물하고 승려였던 해심, 진갑국사 해심이죠. 해심이 황룡사 목탑에 올라가서 난간에서 신라 수도였던 서라벌을 굽어보고 감상을 적은 시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려시대였지만 황룡사 9층 목탑을 한 층 한 층 올라가서 난간에서 서라벌 땅을 직접 본 김극기와 해심이 있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부럽기도 합니다. 언젠가는 황룡사 9층 목탑에 올라가서 경주 시내를 굽어보는, 경주 시내를 신라 사람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런 날이 꼭 오기를 기대를 해봅니다.